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립생활 운동에서는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더 이상 문제라 규정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에 의존하는 삶을 더 큰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적 자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다음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은 지금까지는 장애를 물리적 사회환경이나 심리적 사회환경보다는 개인의 기능 회복으로 해결하려 했죠. 그래서 장애인 문제 해결에서의 환경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물리적 사회환경, 심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자, 자립생활의 개념입니다. 자립생활의 개념. 자, 자립생활은 어원적 의미로 보면은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걸 정의고, 신체적, 경제적 부분에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죠. 여기에서 이제 바로 자기결정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결정.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자기결정은 인간 존재에 포함되는 본질적 요소이자 삶의 설계를 위한 기본적 원칙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에 대한 문의와 동의가 가능한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결정이란 삶을 지속시키는 하나의 발전 과정이다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결정,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여 활용하는 자기 실현, 그다음에 자기 관찰, 통제, 자기 규제, 스스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자신의 생활 환경 조절, 운영 등의 행위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자기 결정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기결정의 주체로서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인식하고 그것들을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에서 촉구한다. 자, 다음은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보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게 통합이란 자, 우리 책 211페이지 통합이란 가장 일반적인 체계 이론적 표현으로 어떤 새로운 요소들과 기존 요소 그 사이에 더 이상
즉 하나의 체계, 또 수용 과정, 표시계로 정의할 수 있죠. 통합을 어떤 새로운 요소가 기존 요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차이가 없이 하나의 체계 안으로 수용되는 과정, 통합이다. 그래서 이에 상응해서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통합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위와 기능을 배분해서 사회적 체계 구조 속으로 수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위와 기능을 배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되는 의미죠. 그래서 따라서 통합은 최소한 수용된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회문화적 전환의 한 형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슈나이더는 통합을 뭐라 했나요? 배제 상태의 감정에 대한 그런 노력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일상에서의 참여가 가능해야 함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면 대사회적인 자조의식을 통해서 통합 감정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의 행동 양식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행동 반경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죠. 학자들의 이러한 관점을 장애인 사회통합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선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 유형과 정도와 상관없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과 참여의 기회를 갖고 사회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의 통합은 곧 기회의 균등의 사고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회적 형상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과 자신의 상호작용 대상 그리고 서로가 속한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해가면서 상호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름으로써 이제 사회통합으로 점점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의 주요 원리를 보면은 첫 번째 비차별성. 비차별성입니다. 자, 이거 뭐죠? 모든 연령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지원 서비스 체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그다음 포괄성. 포괄성은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은 포괄적이어야 한다. 모든 장애 영역을 포함해야 된다. 포괄성. 그다음 형평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의 주요 원리 세 번째, 형평성.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불균형적 부담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같이
서비스 해줘야 된다. 형평성에 맞게. 그 다음에 비용 지불의 효용성. 이거는 프로그램 제공 과정을 위한 행정 비용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소비자 주도. 예를 들어 자립생활 서비스 주체로서 바로 장애인이죠. 장애인의 주도할 수 있고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권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의 주요 원리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로 가세요. 보면 위에 보면 이 같은 원리의 핵심은 과거의 시설 중심 및 재활 모델에서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나 체계의 불합리성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실천 기능이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자로서 장애인 욕구의 개별화가 가능해야 되고 개별해서 개별마다 다르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개별화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가진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선택과 조절이 가능해야 함을 강조하는. 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보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생활지원센터. 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 제공, 권익보호 활동, 동료 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운영 주체는 시군 구청장 추천을 통해서 각 시도지사에 의해 선정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죠. 자, 기본 반침 있어요. 기본 반침을 보면은 213페이지 보세요. 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생활센터의 생활지원센터의 기본 반침. 먼저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자,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 선택권,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센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 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 없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공유하는 동료 지원 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가 된다.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 센터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장애인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개별 자립생활 지원. 센터는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즉 자립, 교육, 문화의 등 사회 참여, 가족 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 동원해야 한다. 그다음에 거주시설 등과 연계하여서 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립생활 서비스,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강화 활동, 자원 개발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생활 모델을 보죠. 이번에는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원생활 모델을 봅시다. 근데 이 발달장애 영역은 사실 다른 장애 영역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책 216페이지 중간 읽으세요. 1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대해서는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죠? 당장의 지역사회를 위한 대안적 거주 이용이나 재원에 대한 부족 문제를 포함해서 발달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립 지원 서비스들은 매우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달리 자립생활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발달 장애인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 지원생활 개념의 등장 배경을 보면요. 일단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자립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구에서는 이미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생활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원생활 모델이 뭐냐면은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에. 다음, 지원생활의 개념과 모델을 일단은 이 지원생활 모델은 시설 기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생활할 거주지를 선택하고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도 개별 장애 특성과 정도,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하죠. 다음, 지원생활의 신념과 원칙입니다. 이 지원생활은 장애인 자립은 당사자의 삶의 주도권과 자기 결정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들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지원생활의 신념과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장애인과 자립생활을 봤고요.
다음은 장애인 사회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사회 서비스. 자,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 개념과 특징을 보고요. 번째로 읽겠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에서는 사회 서비스의 개념은 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의 특징. 두 번째 섹션으로는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 배경 있고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로서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자 바우처 제도. 여기서는 이제 전자 바우처 제도, 전자 바우처 제도.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섹션으로 사회 서비스 활동 지원 제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활동 지원 제도의 의미고요. 활동 지원 제도의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섹션으로는 이제 사회 서비스로서 후견 제도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 사회 서비스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사회 서비스 중에서 사회 서비스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개념. 사회 서비스 개념은 사회복지학에서 통상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적 보호, 대안 사회 서비스 등 용어로 통용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돼서 취약해질 경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도움을 주거나 주거, 생활 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유지와 자립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각자의 인간을 위한 사회 서비스다. 정의할 수 있어요.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리하고 있어요. 까지가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고요. 사회 서비스 특징을 보면은 이 사회 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복 서비스 내용을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사회투자 국가를 지향하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란 용어가 시작이 되었고 2012년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회 서비스가 법률적 용어로 채택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를 보면은 세 가지죠. 세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 및 예술 서비스가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 아동, 보육, 장애인, 노인 영역으로,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 간병, 특수교육 등으로, 그 다음에 문화 및 예술 서비스 영역은 문화 및 여가생활, 평생교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배경을 좀 보죠.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 배경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이죠.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여성 경제 활동 증가, 소외계층 확대,